또 2019년 5월에 또 10억 원을 가입을 시켜요. 와.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 거네. 그 PB는 이분이 그런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죠. 들었으니까. 이런 환자라는 거 알면서 판 건 이건 명백히 이거는 사실 양아치짓 아닙니까? 네. 네. 그 PB는 본사로 가가지고 아예 지금 연락이 이제 완전 차단돼 있어. 이제 그 스퀘어 펀드의 이 배우가 아니냐. 네네. 이게 사실 그분이 지금 해외로 이주를 하셨어요. 나 이거 아니 회사 그만두고. 네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역시 이열치열이죠. 갑자기 놀랐. 여러분을 제대로 빡치게 할 2부 알빡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요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뭐 많이 들었죠. 그렇죠. 뭐 라임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의외로 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셨고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고,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은행들이 시중 은행들이 대충 팔아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 요런 이야기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요게 다 은행이 자기들 돈 많이 벌려고 대충 팔다가 우리 서민 투자자들이 지금 울고 있다. 요런 내용을 취재한 KBS 시사기획 시사 제작 2부, 그러니까 시사기획 창의 이현준 기자를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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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해주세요. 아 네.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네. 시사기획창을 만드는 시사제작 2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시사기획창에서 막내는 뭘 하나요? 보통?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 뭔지 몰라 사람들이. 총무 보통 근무 짜고 회식 자리 잡고 이런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공지 문자 돌리고. 그치. 공지 문자 귀찮은 모든 것. 네, 잡일. 네. 그런 잡일을 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취재를 했군요. 아, 네 맞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자, 근데 요 내용, 이거 왜 이거 펀드 이런 내용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랑 좀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보니까 그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되게 많던데, 근데 요거를 취재하게 된 그 경위? 이유? 왜 이거 시사기획창에서 요거를 하게 됐는지. 피해자 사실 아니야, 제가 피해자. 직전에 경제부 금융팀에 있어가지고요. 다 하던 거 하던 거 가져가서 하는 거요.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서재희 선배가 그때 그래. 경제부 산업단부에서 네 일본 기업들 피해 취재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서재 선배 그대로 가가지고 삼성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계속 이 DLF 사모펀드 취재를 하다가 피해자분들이 계속 이제 연락을 주세요. 네, 주시니까 그 피해자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 여름부터 이슈가 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 네, 분노를 표출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실 경찰에 찾아가잖아요. 경찰 찾아가는데 이게 이런 사모펀드 이런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이거를 뭔가 누구한테 관심이 좀 생겨야만 좀 이슈가 되고, 그래야 좀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금감원이나 움직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제 이현준 기자가 그 점을 취재를 하던 게 있어가지고 네. 그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런 사모펀드에 돈을 내가 넣었는데 돌려받지 못한 분들, 네, 맞습니다. 이라고 보면 네. 되겠죠. 네. 네,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은행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펀드가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수천 가지 있을걸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해자를 낸 펀드를 몇 가지만 소개를 제가 먼저 깔끔하게 4가지 관련 펀드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테니까 네. 요거 아니다, 그거 맞다,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한 게 이 DLF 펀드. 영어. 뭐의 약자예요? 요게 아까 그렇게 찾아봤는데 못 외워가지고. Derivative Linked Fund.
파생 연결 다시 해봐요. D 뭐라고? Direct Link Fund. 속사 아니에요? 파생 결합 펀드. 파생 결합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랑 링크가 돼 있는 펀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랑 링크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어디 뭐 코스피가 오르면 내 펀드도 돈을 많이 버는,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내 펀드도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그러니까 주식 연동 상품 아니면은 뭐 채권의 이자 뭐 연동 상품, 어느 나라의 국채 금리 연동 상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나라의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거에 들면은 금리가 오르니까 내 예산이 늘어나고, 근데 내 예상과 다르게 이 나라 금리가 떨어지면은 내가 이거를 돈을 잃게 되는. DLF는 도박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그것도 불공정한 도박 상품이죠. 제가 은행이고 기자님이 고객이라고 해봅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DLF는 독일 국채금리, 미국, 영국 CMS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베팅하는 겁니다. 독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독일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가져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1%네요. 이러면 기자님이 이겨서 제가 3%의 수익을 드립니다. 3%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또 카드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이러면 제가 이겨서 다 가져갑니다. 이걸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데. 매우 불공정한 상품이죠. 이기면 겨우 연 3, 4% 정도의 이자의 수익을 보는데 100% 원금 손실이 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은행이 설명을 했나요? 이런 불공정함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라는 예금같이 상품을 팔았던 거죠. 이런 일종의 도박 비스무리한 네,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가 영국, 독일, 미국의 이제 그 나라의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요만큼 떨어지면 내 원금을 몽창 다 잃는. 야, 이런 위험한 걸 왜 하지? 돈 많이. 근데 이 원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야. 맞습니다. 몇억 원 사람들 퇴직금 같은 거 집어넣고 할매 할아버지들 막 집 뭐 담보해서 넣고 이런 돈들이란 말이야. 그거를 그냥 다른 나라가 금리가 좀 떨어지면 망하는 이런 펀드에 들라고 은행들이 꼬시면서 그냥 떨어지면 무조건 빵! 손실이에요. 기준은 마이너스 뭐 7%, 독일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0.7%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100% 손실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도박이네. 그쵸. 너무 무서워. 그런데 은행에서 팔 때는 아이고 어르신 독일이 정부가 망하기 전에 이거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은행이 이러고 팔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DLF 펀드입니다. 잘했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임 펀드. 이거 워낙 많이 나왔죠. 라임 자산운용에서 이제 운용한 펀드예요. 여기 뭐냐면 되게 다양한 곳에 투자를 했어요. 뭐 국내 상장사, 비상장사, 뭐 해외 무역 채권 여러 가지 투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여기 넣으면은 이 돈으로 라임 자산을 운용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펀드가 이제 투자를 잘해서 여기가 수익이 나면 좋은데 수익이 안 나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줬으니까 이제 좀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투자자가 얘네가 돈을 잃어가지고 줄 돈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오링이 아니라 뭐라 하냐. 부실 펀드가 생겼고 부실 펀드가 생기니까 돈을 못 돌려주게 된 상태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돌려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게 계속 밀린 돈이 6,200억? 라임 사태는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 엄청나네. 1조 6천억을 돌려주지 못한 이런 사태. 근데 이 라임 관련된 펀드를 시중은행이 또 파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 8천억 원 정도 8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라임 펀드입니다. 자, 다음은 헬스케어 펀드.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탈리아 의료비 채권에 투자를 하는. 네. 네. 이탈리아의 의료비 채권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은 묻지 마세요. 나 몰라. 아무튼 그게 오르면은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내리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팔 때
1년 후에 무조건 다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판 거예요. 당연히 수익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겠죠. 3-4% 정도 수익이 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 왜 못 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팔 때는 내가 1년 후에 돌려줄 수 있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단기 채권? 단기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던 거지. 뻥친 거지. 이런 걸 뭐 은행이 판 거예요. 그리고 예. 헬스케어는 지금 1,100억 원 정도 묶여 이게 있습니다. 1,100억 원 정도 물려 있고. 라임은 1조 6천억. 네. DLF는 8천억 정도 팔았는데 8천 팔았는데 손실은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 80-90%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넣었는데 80-90%가 잃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신풍제약. 네,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대상선. 그리고 이분이 당사자고.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펀드는 잘 안 해 모르셔도 되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 자산운용사의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하도 막 부실하고 운영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미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거를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 판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악질이다. 악질이죠. 이건 더 악질이다. 근데 이 펀드를 왜 파냐? 좋은 마. 뭘로 만들었나? 종이로 만들었나 봐. 아무튼 이걸 왜 은행들에게 팔려고 하냐? 은행이 돈이 되니까. 은행이 돈이 되니까 이거를 억지로 판 거예요. 그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뭐 중간중간 생략된 얘기들이 많지만 이제 하면서 큰 맥락은 그겁니다. 혀를 찼어. 이 정도면 야, 너 몇 개야? 어이, 선배한테 혀차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그냥 찰 순 없죠. 혀라도 차야지. 형이 머리를 찰 수 없잖아. 자, 그런데 그럼 저희가 일단 어느 은행이 이런 나쁜 짓을 했냐, 다 알면서 혹은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한 서민들의 돈을 이렇게 뜯어가고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있냐. 가장 큰 사례가 바로 우리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이 네 가지를 다 팔았죠. 아, 네, 네 가지 모두 팔았고요. 사실 모든 은행이 이 문제가 된 펀드 다 엮여져 있는데 하나은행이 유독 사모펀드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예전에 그 하명주 지금은 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고 당시에는 이제 행장이었던 하명주 이제 부회장이 전 직원의 PB화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상품을 그냥 은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팔아라 이렇게 정책을 이제 내부적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제 비이자 수익을 위해서 이제 많이 푸시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이 이제는 이자 수익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니까. 맞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뭐 돈을 빌려줘봤자 별로 돌아오는 별로 없으니까 비이자 수익, 이자가 아닌 수익, 딴 걸로 돈 벌어와라 니네들.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전 직원이 다 프라이빗 뱅커인가? 네, 프라이빗 뱅커. 그러니까 개인 은행? 아니 뭐라 하지 이걸? 자산관리사가 돼서 고객들에게 이런 펀드를 많이 니네가 팔면 인센티브도 주겠죠? 뭐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 판매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매일매일 그게 뜨는 거예요. 그 전날 판매 순위. 그게 무슨 보험왕이야? 그게 보험왕 하는 거 같이 하는 거네. 쭉 순위가 뜨니까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팔라고 했다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KBS 사이트의 그레이스 이님께서 아니 이런 모든 문제가 되는 펀드를 판 금융사가 하나은행이라니 놀랍다. 치매 환자에게 5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44번에 걸쳐서 맞죠? 그 44번은 이제 투자 상품을 총 포함해서 이제 44번 정도를 가입을 시킨 거고.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이 치매 환자한테요? 네. 어떻게 된 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실 치매 피해자분은 요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품을 기억을 못 하세요. 2008년 7월에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2008년에 네, 혼자 사시는 분인데 2008년 7월에 치매 진단을 받고 9월에 DLF 5억 원을 가입을 합니다. 네, 그게 PB가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9월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은행에 가서 PB한테 지금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혼자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 꼭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2019년 5월에 또 10억 원을 가입을 시켜요. 와.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 거네. 그 PB는 이분이 그런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당연히 뭐. 네네. 근데 가족들한테 통보를 안 했고 가족들이 그 이후에 알았어요. 또 은행 직원 PB한테 가서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고 혹시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뭐 그래서 그런 거다 계속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년 5월에 또 들었어요. 너무 괘씸한 거죠. 이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 보호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상품 가입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마이너스 너무 많고 현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셨어요. 그 카드의 대금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공모 사인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자기네 돈이었던 거죠. 자기네 돈.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다음 주 월요일날 정기예금 만기 도래하는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 이런 거 진짜 좋은데. 미국과 영국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미국은 12월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요. 금리는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상품이었는데 투자해가지고 사실은 1년 6개월이지만 6개월 만에 다 조기 상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기 상환이 되는 겁니까? 예, 6개월마다. 다 6개월마다 기회를 드려요. 만일에 다른 은행에 만기되는 자금이 있다 하면 딱 1억을 맞춰서 하시기에는 좋아요. 지금 변동성이 조금 더 클 건데 근데 과장님 우리가 투자해놓은 상품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이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DLF라고 그러거든요. DLF. 이 금리 DLF. 네, 또 그 이후에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네요. 네, 이제 뒤늦게 이제 상품을 이제 그 10억 원까지 가입하고 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은행에 가가지고 이 치매 피해자분이 가입한 상품을 다 달라, 자료를 다 달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안 줬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니까. 네, 본인이 아니니까. 왜 안 주냐라고 물어보면 그 피해자분이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제 계속 항의를 하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입된 상품을 쭉 다 줬는데 이제 그때 다 알게 된 거죠. 44개라는 걸. 44개도 가입돼 있고 DLF도 그렇게 가입이 돼 있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손실을 얼마나 난 거예요? 직후에 돌려받았는데 그 5억 원은 만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80% 손실이 나가지고 1억 원을 돌려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5억을 넣었는데 1억을 돌려받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이런 환자라는 거 알면서 판 건 이건 명백히 이거는 사실 양아치짓 아닙니까? 네. 이분은 지금 뭐 하세요? 한 분? 그 PB는 본사로 가가지고 아예 지금 연락이 이제 완전 차단돼 있어요. 이제 그 가족 피해자 분들도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연락 안 받고 당연히 뭐 저희가 해도 안 받고 그 지금 그 가족분들한테 은행이 근데 이게 더 또 사실 피해자분이 더 분노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이유는 지금 이제 작년에 금감원이 DLF 피해자들한테 이 40에서 80% 배상을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제 불안전 판매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라는 건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팔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권고를 해가지고 이제 다 은행과 개인들이 다 이제 지금 자율 협상 중이에요. 배상 비율을 얼마나 돌려줄지에 대해서. 근데 최대는 80%인데 은행이 지금 이 피해자분한테 제시를 한 거는 55%예요. 제일 낮은 정도예요. 거의 기본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치매 피해자분은 가족분들은 아니 이게 치매 환자한테 판 게 사기고 이거는 100%를 받아야 되는데 55%가 웬 말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 소송 안 해요? 그 가족은? 소송은 사실 이게 좀 개인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전 판매라는 게 치매 환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치매 피해자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냥 뭐 사실 뭐 몰랐다고 해도 네. 증명할 방법이 없지. 네네. 이게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는 거는 피해자 가족분들이고 특히 뭐 본인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이걸 장기화 될수록 은행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니라 파리쿡이랑 네이버 댓글 강병수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파리쿡의 익명으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하나은행 예금 만기되어서 재예치하러 가면 꼭 펀드 넣으라고 그러던데 정말 넣었으면 이 시국에 망할 뻔했네요. 이거 진짜 내 얘기다. 아 그래? 왜? 너 네 얘기해봐. 넌 뭐라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은행 볼 일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월급이 그 들어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통장에 이제 월급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단위가 넘어가니까 돈을 여기다가 자율 적금 통장에다 넣지 말고 상품에다가 넣으라고 하면서 이제 뭐 몇 개 이런 거 추천해 주더라고. 은행에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그렇죠. 근데 그게 펀드였어요? 네, 그렇죠. 펀드죠. 나한테 목돈 통장이 하나은행인데. 갑자기 불안해지네. 기분 되게 안 좋아. 근데 그 돈이라도 상상이었어. 제대로 통장은 안 건들죠 거기. 마이너스에서. 아니 근데 이현준 기자 리포트 보면 그 내용 보면은 나는 예금성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그게 모든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자체 상품 요 DLF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게 은행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판다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 고지를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자기는 투자자 성향 조사를 할 때도 분명히 안정지향형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 상품을 어떻게 가입을 했지? 라고 뒤늦게 알아보니까 은행 직원이 임의로 조작을 한 거죠. 공격형 투자 성향으로. 이제 그런 불안전 판매도 이거는 다 금감원 조사로 사실로 드러난 팩트들입니다. 네. 그리고 까봤더니 마이너스 90%. 네네. DLF 가입할 때 PB가 상품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예적금을 할 때 누가 영국금리, 미국금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진짜 예적금인 줄 아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우리 PB한테 얘기했거든요. 투자의 티업도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그래서 저는 PB가 제 성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원금 손실 얘기도 당연히 없었겠네요. 원금 손실 얘기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예적금에 원금 손실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거는 형사처벌감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 한 명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는 그냥 개개인의 어떤 실적 압박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PB 입장에서는 이분을 어떻게든 이제 사모펀드에 가입을 시키려면 공격 성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그 시사기획 참 보면 나오지만 은행들이 뭐 1년에 거의 한 1조씩 벌었더만. 네네. 1조에서 8천억에서 8천억, 9천억 1조 정도. 네네. 은행들이 이걸로. 수수료로? 네. 비이자 수입 딱 수수료로만 8천억에서 1조 정도.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이게 진짜 나쁜 짓이지 이게. 근데 우리가 상품 가입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원금 보장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물어보잖아. 그건 기본이야 기본. 안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아니, 물어봤다니. 물어보면 모든 이 판매는 원금이 손실이 안 된다. 안전한 상품이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이거 말만 듣고 근데 이 계약서에 안 써 있나? 써져 있는데 그리고 해피콜도 오거든요. 이게 원금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냐고. 그 많은 피해자분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해피콜이 오는데 딱 PB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의례적인 거다. 그래서 해피콜이 오면 내 설명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설명. 야 이거는 진짜 야바했구나. 그리고 이게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꼭 사기 거짓말을 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원금이 뭐 어느 정도 손실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도 그 되게 장밋빛 샘플을 보여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벌 수 있을 거다. 이 사람은 요거 똑같은 비슷한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운용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떨어져도 나중에 다 회복이 됐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장밋빛 전망을 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확률도 있는데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탈리아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독일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망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 펀드도 지금 야 우리 왜 다 마이너스 20 몇 프로인가? 네. 너 뭐 넣었는데?
아 그거 글로벌 그 펀드. 네. 근데 영어 공부나 해라. 글로벌 펀드.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수익을 원금 손실을 뭐 몇 %까지 위험도를 뭐 설정할 거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런 걸로 했는데 마이너스 20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스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안내를 해줘요. 마이너스 20 찍었다. 밑으로 더 내려간다. 자 이제 갑니다. 꼭 꽉 잡으세요, 고객님. 꽉 잡으세요.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면은 다시 또 오를 거예요라고 하거나. 아 그때 해지하실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마이너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거 20년 보고 하셔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년 뒤엔 자기 없잖아. 자기는 한 놈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무조건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은 더 넣어야 된다. 싸니까. 물타기 아니고 주식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은행 갔더니 제가 그거 든 지가 뭐 몇 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은행 갔더니 이게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딴 걸로 바꾸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같은 은행인데. 그러면 나는 세금 물고 손실만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펀드 또 팔고. 그러니까. 술을 또 먹고. 그렇게 한 거죠. 야, 양아치. 여기 피해자 여기 있네, 진짜. 그래서 그 못 빼고 그냥 가만히 넣고 있다니까. 그래서 존버. 존 벌. 존 벌. 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 네이버 댓글도. 네이버의 호프 땡땡땡땡님께서는 저도 한 달 정도 넣었다 200만 원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아이디는 호빈데. 네? 아이디는 희망인데. 아직 희망 있으셔 그래도. 그럼요. 희망을 소리 잡았으니까. 네. 저야 다행히 중도 해지가 돼서 다행이었네요. 더한 분들도 많군요. 이 더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고령층 분들이 되게 피해자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DLF 같은 경우에는 DLF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절반. 네. 그렇게 많아? 네네. 그러면 이제 퇴직금 같은 거 넣으시면 네네네. 거의 그 평생 모으신 돈을 예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애적금 만기가 돼가지고 그걸 만기를 찾으러 갔는데 이거 그냥 찾으시지 말고 좋은 상품 있으니까 돈으로 갈아타세요. 갈아타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피해 보신 저는 사실 사실 펀드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사모펀드라고 하길래 되게 부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현준 기자 그 시사기획 참 보면은 그 영등포에서 공업사 하시는 분도 그분도 사연 듣고 보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잘못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든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 이제 18, 19. 라임 펀드에 들어간 돈 2억 원. 이 씨 부부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원금이 만약에 손실이 된다 했다면 안 들었겠죠.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으면은 누가 주겠어요, 그걸. 그렇다고 뭐 이익이 엄청나게 된 것도 아니고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준다는 거 보고 때문에 그런 건데. 은행 경리 오래된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상품을 사려서 그걸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권유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분도 정말 30년 동안 그게 저도 하루 이제 동행 취재를 했거든요. 남양주에서부터 여기 서울 물레동까지 아침에 새벽 5시 일어나셔가지고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 5시 반에 아침을 드시고 6시 지하철을 타고 여기 영등포 물레까지 한 7시 반 정도 돼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업사 이제 주물 이렇게 좀 용광로 같이 이제 그런 그걸로 하시는 분인데. 평생 번 돈 넣고. 네네네. 그렇게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인데 그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이제 라임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라임이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이자율이 한 4% 된다. 3-4%는 된다. 그리고 이자 뭐 이탈리아가 망하기 전까지는 독일이 망하기 전까지는 원금 손실 있을 리가 없다. 네. 그리고 조기 환매 된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가입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2천만 원조차 못 돌려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환매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묶여있는 라임은 아예 돈이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2억 원으로 그분들이 서울에 이사를 오려고 하셨어요. 전세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집도 구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빼서
이제 그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계약은 돼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환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계속 좀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뭐 인생이 완전히 계획이 다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1억 원, 2억 원, 그러니까 뭐 사실 억대긴 해요. 그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이나 2억 원인데 억대라고 해가지고 자산가들이 투자를 한 상품이 아니고 정말 은행을 이용한 서민분들이 사실 평생 모으면 1억, 2억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모아서. 그 돈이 정말 피해를 본 거예요. 정말 저도 그거 보면 되게 짠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은행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 때문에 이렇게 피해봤다. 니네가 불안전 판매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 은행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제 운용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펀드, 라인 펀드가 잘못이다. DLF 만든 펀드 회사가 잘못이다. 우리는 판 거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은행이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을 팔고 그럼 돈을 받잖아요, 은행이. 그럼 은행이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가 이제 여러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운용 부실하는지 우리도 몰랐다 라고 이제 투자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KBS 유튜브 17페이지 밑에 댓글 정연욱 기자가 좀 읽어주십시오. KBS 유튜브에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님께서 은행이 몰랐다. 그럼 은행이 아니고 사채업자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은행이 세계 제일 후진국 수준뿐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척 아닌 척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님 책임. 네, 다음 댓글은? 도라이님이 모를 리가 있겠냐. 원금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면 고객들이 미쳤다고 그걸 하겠냐고. 위험한 걸 알면 돈은 되니까, 위험한 거 알고 돈은 되니까 거짓말하면서 판 거지.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은행 PB들이 이거를 팔았다고 하는데 은행. 근데 이제 리포트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은행 직원들은 사실 PB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원래는 은행 직원이잖아요. 은행 직원이 더 몰라 사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은 당연히 모르지 자산운용에 대해서. 모든 은행 직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PB를 전 사원의 PB화하면서 막 6개월만 교육시키고 바로 이런 거 펀드 팔아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PB들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PB들이 정말 그거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 잘 모른다. 되는 거고 승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점포로 가고 그다음에 면직도 돼요. PB 면직되는 경우도 있었죠. 영업점도 다 급이 있거든요. 목표를 또 PB들은 또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자꾸 늘어나고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업점 있을 때 이게 직원들 권유하는 거 어쩌면 저렇게 대담하게 권유를 할 수가 있을까? 원래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알면 그렇게 못하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좀 판매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개인 대출 보다가 갑자기 발령 나서 PB 연수도 못 받고 그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이게 6개월 연수 받는 것도 솔직히 부족해요. 그런 지식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을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자 상품을 판매를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은행이 안전한 상품이라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원금까지 모두 잃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거를 그냥 팔라고 하니까 상품 이제 자기들도 이제 본사로부터 상품 제안서를 받잖아요. 설명돼 있는 걸 받잖아요. 그럼 그 상품 제안서에 써져 있는 대로 그냥 다시 고객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기자들이 받아쓰기. 기자들이 보호자료 그대로 있으니 보고 그대로 써가지고 내는 거 똑같네. 그 PB들은 투자한 사람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본인도 사실 죄책감을 느끼고 많이 이제 사실 이 피해자들이 계속 막 은행에 찾아와서 이렇게 막 PB 앞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항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참 힘들다고. 물론 이제 그 잘못 판매한 그 잘못이 있지만 또 개인적인 또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 뭐 DBWL인데 그 우리 오구정 기자가 네이버의 DBWL 땡땡님이 투자 성향? 안 맞으면 가입 못한다고 은행 직원이 알아서 고치고 사인하라고 한다. 이런 거 당하신 분들 의외로 만나면 댓글에 나도 당했다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막 그 고객들을 약간 뭐랄까 눈속임 같이 해서라도. 그러니까 네가 여기 가입하고 싶으면 투자 성향이 너무 안정 성향으로 나오면 가입 네네. 못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체크하세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다 알려주는구나.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제도가 있으면 뭐 하나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런데 PB들은 미쳤다고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도 사정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KBS 유튜브에 언더드로님께서 엉클 드류. 아 엉클. 엉클 드류. 너희 형 바보 만들고 있지. 한번 넘어가지. 아니 엉클 드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이거 분명히 내 건데. 얘랑 C랑 L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안 붙어있는데? 안 붙어있는데? 되게 좁아가지고 내가. 알았어. 엉클 듀님이 은행 직원들 믿지 마세요. 제발 걔네들도 위에서 할당 내려온 거 채우려고 상품 추천하지. 그게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가입하지. 지들도 가입 안 하면 추천하기는. JY님은 은행이 탐욕스럽다는 건 결국에는 정확히 지주회장과 그 주변 무리가 탐욕스럽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월급쟁이로서 까라는 대로 깔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전반적인 정책이 지금 이자 수익을 노리는 그런 문제니. 그런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거의 다 그런 건가요? 아, 네. 이번 사태 이제 문제가 터진 사모펀드는 대부분 은행들이 엮여져 있고 유일하게 국민은행만 이 모든 사태를 다 피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국민은행 쪽에도 물어봤어요. 니네 안 파냐 이런 거. 이거 국민은행이 하나도 안 엮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피해갔냐.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를 잘 보는 거야. 그치, 문제가 된 펀드를 안 했을 뿐. 네네네. 거기도 많이 팔긴 팔았나 봐요. 사모펀드는 이제 팔았는데 이제 문제가 된 사모펀드가 없는 거죠. 국민은행 거래하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 진짜. 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와우 그때 저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게 그냥 눈앞에 숫자 몇 개 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은행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팔았을 뿐이다. 우리 설명서 온 대로 팔았을 뿐이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게 은행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두둥탁. OEM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OEM 펀드. 자 뭐냐면 제가 여기 드릴 텐데 원래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만들어가지고 그 펀드 상품을 이러이런 뭐 주식 연계 뭐 펀드 뭐 금리 연동 펀드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자 이런 걸 니네가 투자자들을 모셔와봐. 왜냐? 자산운용사는 그냥 뭐 설렁에 그냥 사무실 하나 있지. 은행은 지점들이 다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쥐고 있잖아.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면대면으로 설득해서 영업을 하기 좋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이거 요대로 주면 은행은 이제 고객이 이걸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가 돈을 잘 벌면은 고객이 돈을 잘 벌고 은행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고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시장법상 은행은 이 펀드를 만들면 안 돼. 그렇죠. 이 설계에 개입하면 안 돼. 왜냐? 은행이 갑이기 때문에. 은행이 더 돈도 많고 갑이기 때문에 은행에게 너무 유리한 걸 만들까봐 만들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은행이 외주준 펀드를 OEM 펀드라고 부릅니다. 네, 불법입니다. 맞죠? 네네. 맞아. 그래 본인이 설명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아니 배경 지식은 여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은행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OEM 펀드가 불법인데 이제 하나은행 입장은 우리는 몰랐다. 이거는 자산운용사가 다 몰랐... 이제 뭐 자산운용사가 만든 이제 펀드고 운용도 자산운용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른다. 이게 하나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럼 자산운용사를 쭉 다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해보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 자산운용사가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하나은행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 자산운용사가 5군데가 이제 엮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를 이제 다 찾아가봤는데 물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도 막 거부를 하죠. 취재를 거부를 하는데. 쫓겨났더만. 네네네. 아니요. 전화가 안 되던데요, 아예. 네. 여기 건물주한테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분들이 만나기 싫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취재 거부하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딱 한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은행 설계 이렇게 5개가 엮여져 있으니까 제가 5개? 그 자산운용사가 5개가 지금 헬스케어 펀드를 이제 팔았어요.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5개 운용사가 다 같이 혹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은행이 처음 요청했을 때부터 뭐 다 따로 요청을 받았고 은행이 그래서 요청한 거구나. 저희는 뭐 다른 운용사랑 협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OEM 펀드 아닌가요? 하니까 그분이 뭐 크게 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인데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제가 근데 사실. 하나는 비웃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 속내는 이게 은행 쪽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엿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은행이 다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은행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만에 아까 1년 만에 이제 환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팔았는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13개월 만에 환매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만기 설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펀드인데 자산운용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OEM 펀드 정황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은행 입장은 아직까지도 그거는 자산운용사의 입장이고 우리는 아무튼 아님.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안 했어. 그거는 뭐 금감원 조사나 검찰 조사를 한번 기다려 보자. 뭐 이게 그 계약 같은 거를 할 때 문서가 있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감원에도 물어봤는데 이 OEM 펀드를 밝혀내기가 정말 힘들대요. 왜요? 이면을 이면 그게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협의를 했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증거를 사실 남기는 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찾고 그걸 밝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뭐 압수수색을 해도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냥 구두로 할 수도 있나? 네, 그렇게 하면 사실. 그렇지.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커피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걸 밝혀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펀드 돌려막기. 아주 우리 하나은행께서 별걸 다 했어요. 그 하나은행 그 230억. 네. 그래서 네이버의 HYCH님이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기 펀드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셨는데 이 헬스케어 펀드가 돌려막기 의혹까지 있었죠.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이게 아까 그 선배가 얘기하신 대로 이걸 단기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팔아가지고 이게 중간에 환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13개월 만에 환매를 못 해주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그 돈을 투자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그게 지금 장기 채권에 투자가 돼 있기 장기 채권에 때문에. 넣었으니까. 근데 어떤 이 헬스케어 펀드가 한 펀드는 조기 환매가 돼버린 거예요. 빨리 돌려줬어. 돌려줬어요. 이게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걸 돈을 어떻게 해서 돌려줬지? 라고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환매를 돌려주기 직전에 새로 판매된 헬스케어 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금이 이 자금과 비슷한 거예요. 갯돈이야? 그치. 대받는 거지. 이렇게 해서 돌려받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했어요. 검찰에 고소를 했고 이제 저희한테도 제보를 해준 건데 근데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그러니까 또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또 이제 이런 관련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이거를 리파이낸싱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새로 돈을 받아서 이 투자를 판매를 새로 한다더라. 받아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돌려막기를 한다더라고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이제 정황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도를 했던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털기 전에는 모르는 거네요. 뭐 증거를 확보하기도 잘 쉽지 않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운용사가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 판매한 이 펀드의 운용사와 우리가 조기 환매를 해준 운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돌려막기는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운용사가 다른데 어떻게 돌려막기를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해자분들의 의견은 이게 하나은행이 모든 걸 기획한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사들 간에 돌려막기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헬스케어 펀드가 자산 운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기획한 직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모든 의혹이 사실 또 그 직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직원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은행 네. 직원분 이분이 이 헬스케어 펀드에 울렸어. 헬스케어 펀드의 이 대우가 아니냐. 네네. 이게 사실 그분이 지금 해외로 이주를 하셨어요. 나 이거 아니 회사 그만두고. 네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중은행이 도주했네 도주. 사무 상대로 그 은행이 책임져야지. 그 은행이 책임져야지. 네. 이상한 펀드 팔아놓고 지금 다 이거 기획한 사람 이 사람 아니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도망가고 해외 가 있고. 회사 간판 달고 회사 일을 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 상품 기획부에서 아. 상품을 이제 기획하고 그 실제 지점 PB들한테 상품 설명을 해준 이제 담당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만두니까 사실 은행에서 의심을 했대요. 은행에서 그 사람이 퇴사를 하고 해외로 이주하고 나서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불렀대요. 조사를 하려고. 조사를 해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야 너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라고 물어봤는데 헬스케어 펀드 이상한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이거 너 조기 환매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오리발 내민 거예요. 난 몰랐다. 몰랐는데요? 아무튼 몰랐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또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쵸, 그럼 들어가. 모른다고? 모른 거지? 그래 잘하자. 아니야. 그분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해외로 가셨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하나의 내부 직원이 이제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꼭 외부에서 수사를 해달라. 우리를. 내부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거를 또 그 직원을 꼭 다시 이거를 강제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의혹이 풀릴 수 있다. 라고 이제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 한 사람한테만 모든 걸 다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이 조직 자체가 너무 하나은행이 고발을 하든가 자기 직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시사기획창 유튜브 댓글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시사기획창 유튜브에 미연님께서 하나은행 차장 잡아들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 잡아서 얘기를 들으면 이게 혼자 이게 사실 이렇게 큰 걸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차장이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 자, 그런데 대댓글에 이런 대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신 차장이 안 잡히길 바라지 않겠냐. 자, 대댓글 읽어주십시오. 선을 쌓아가는 삼님께서 책임 안 지고 사표 쓰고 도망간 놈에게 하나은행은 안 잡히기 바라겠지요. 혹은 그 차장이라는 인간한테 다 뒤집어 씌우게 뻔합니다. 그렇죠.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아예 안 잡혀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뭉개기를 바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게 지금 사실 저희가 쭉 보도를 했던 거는 이제 정황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완벽히 진위가 파악되기 위해서는 꼭 금감원과 검찰이 조사가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근데 뭐 이게 하나은행뿐이 아니고요. 기업은행, 신한은행 많아요.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정렬 기자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9323땡땡땡님이 신한에서 판매한 라임 CI 펀드는 신한에서 기획 단계부터 동일한 상품을 쪼개기로 불법 판매하고 설명서 조작해서 100% 안전한 보험에 가입된 상품이라며 지점의 일반 고객까지 PWM에 연결해주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판매한 사기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의 말만 믿은 충성 고객들 어떻게 합니까? 네. PWM이 뭐지? 신한은행. 저도 신한은행. 우리 다 신한은행이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권유 많이 받았어요. 혹시 뭐 왜냐면 제가 그 뭐지? 딴데 이제 통장에 하나 이제 더 돈을 이제 모아놓은 통장이 있는데 혹시 이거 그냥 놀리실 거면은 뭐 펀드 가입해라라고. 그 지금 그 2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신한은행은 뭘 판 거죠? 신한은 라임 CI 펀드를 팔았는데. 뭔데 이거? 신한은행도 사실 하나은행 못지않게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커져 있는데 신한금융투자본부장이 구속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 11월에 라임 부실을 인지를 했어요. 이미 2008년에 2018년, 라임 펀드는 2018년. 망한다. 2018년. 이미 그거를 알았어. 그 신한은행이. 신한금융투자가. 신한금융투자가 알고 있었어. 근데 2019년에도 라임 펀드를 신한금융투자가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본부장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우리가 마음껏 녹여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껏 녹여야 돼. 다 드러난 거야. 네, 드러난 건데 이제 나쁜 놈들. 문제는 신한은행이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라임 CI 펀드라는 거를 2,7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제 이게
이 펀드 자금이 그 부실 펀드에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 환매가 중단이 됐어요. 2,700억 원이. 그러니까 2,700억을 피해자들이 못 돌려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야 2018년에 신한금융투자가 라인 부실을 알았는데 신한은행이 왜 2019년에 라인 펀드를 또 파냐? 라고 이제 의혹 문제를 제기했고 신한은행의 입장은 야 우리랑 신한금융투자는 다른 회사다. 다른 회사고 우리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인 부실을 알고 있는 거를 은행은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2019년에 라인 펀드를 팔았던 거고 알았으면 내가 팔았겠니? 내가 알았으면 팔았겠니?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름이라도 바꾸고 좀 진짜 야 얼굴에 점이라도 찍고 하든지 신한 빼고 그렇게라도 하든지. 네, 그래서 지금 이미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사의 핵심은 그거죠. 이 신금투와 신한이 공모를 했냐, 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었냐, 요게 지금 조사의 핵심이거든요. 이 당연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은행은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은행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 차이니즈 월이라는 이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투자 정보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면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몰랐다. 이게 이제 은행의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서 간의 벽은 있지만 위에로는 벽이 없지 않냐. 뭐 은행장이나 그치, 알겠지. 많이 느끼잖아요. 네, 회장이나 아니 정보 보고 다 봤잖아. 블라인드 다 나오잖아. 야 우리 라인 파는데 그거 다 망해서 어떻게 야 니네 줬댔네. 여기서 라이브 블라인드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얼마나 금융적인 정보가 빠른데. 그럼요. 이제 이게 피해자의 입장이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취재를 한 바로는 어쨌든 신한금융투자와 지금 또 신한은행이 부사장과 부행장이 겸직을 5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부행장 5명이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직을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알겠네. 5명이. 그래서 그런 조직 구성도 그렇고 또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CI 펀드라는 그 펀드의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 기준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게 정상인데 8월 달에 갑자기 그 기준가가 꺾이거든요. 그 기준가가 꺾인다는 게 거기에 이제 부실 자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한은행은 그걸 4월부터 8월까지 팔았단 말이에요. 8월에 꺾였는데 신한은행은 8월 말까지 그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9월에 갑자기 이제 한 번 더 꺾이는데 신한은행의 입장은 9월 달에 기준가가 확 꺾여가지고 그때 부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가를 쭉 살펴보니까 8월에 이미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꺾인 거 알고도 이상 징후가 8월부터 생겼다.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신한은행 말이 맞다고 쳐도 진짜 그 전에 내부 정보로는 몰랐다고 쳐도 드러나는 게 벌써 그 전에 꺾였는데 맞습니다. 왜 그때 안 팔았냐는 거죠. 4월부터 몰랐다 치더라도 8월에는 알았어야 했다. 근데 9월까지 팔았잖아. 그거 어떨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신한은행 말이 진짜라면 저는 신한은행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보고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중요한 정보들이 엉망이요. 그렇게 많진 않잖아 또 가진 게. 너 몇백 빼봤자 신한은행 빼세요 이래. 중요한 목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꼴랑 몇백 그거 그냥 물론 뭐 몇백도 큰 돈입니다. 아무튼 얘기했지만 손대진 않잖아. 예금을 손대진 근데 예금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금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 분들 예금성이라고 알고 그 넣었다니까. 까보니까 돈 없고. 그렇습니다. 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런 게. 자, 하여튼 이렇게 은행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돈을 노리고 가져갈 노리고 이게 정신 요즘엔 정말 잠깐만 정신 놓으면은 그냥 막 다 뜯어가는 거야. 은행이 나에게 든든한 뭔가 좀 디딤돌이 되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진짜로 조금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저희가 2019년 4월과 8월 사이에 목돈을 가지고 신한은행을 만약에 찾아가셨으면 분명히 CI 펀드 권유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누가 들으면은 그럴 듯 하거든요. 그렇지. 아니 누구한테도 이게 원금 보장이 거의 확실하고 3-4% 정도 이익이 난다. 그냥 묻어두시죠. 나중에 뭐 나중에 환매하시더라도 이게 이익이 좋라고 하면 그럴까요? 그럼 뭐 넣어놓을게요. 까보니까
뭐 200만 원 들어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돈이 없어서 다행이다. 뭐 돈이 없어서 다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도 그런 소리 들으면 빚을 내서 넣잖아. 네. 그럼 더 문제지. 그게 이제 신용 풀면서 하는 거지. 심하면 막 자살하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지. 그래서 KBS 유튜브에 혜선님이 이게 다 비이자 수익 수수료 처먹으려고 환장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존나 쉽게 무조건적으로 들어오는 돈 은행한테는 개꿀이죠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에서 충분히 빡이 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은행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늘 뭔가 모범 답안같이 사이다. 우리 천조국은 어떻게 하나? 우리 천조국, 우리 럼프형의 나라, 우리 럼프형의 나라, 미국은 어떻게 하나? 자 여기 댓글 읽어주세요. 여기 창 유튜브 여기 댓글 읽어주세요. 시사기획창 유튜브에서 장희진님께서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장난스러운 건지 알 수 있음. 애송이법 국제 수준으로 선진국 따라가자 하면서 이런 건 솜방망이 수준. 다음 댓글요? 스튜디오 호호님께서 미국은 금융 사기면 평생 빵에 있을 수 있음. 미국 법이 좋은 게 사기 인지하면 소송으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음. 한국은 아마 미국 쪽에서 사기당하고 자국민들한테 피해주는 걸 거임. 이게 바로 미국에서 사기당하고 자국민에게 피해주는 게 바로 디스커버리 펀드죠? 네, 맞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살짝 설명해 주시죠. 진짜. 좋아? 이게 미국 운용사가 이제 이 불법으로 자산 운용을 하다가 미국 검찰이 자산 동결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판매사인 기업은행에서 지금 고객들한테 돈을 못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호호님이 맞은 거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호호님 말이 딱 맞는 거죠. 미국 쪽에 사기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럼 이렇게 되면 은행은 피해를 별로 안 입는 거죠? 은행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미 이 팔았으니까. 사모펀드 수수료는 선취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판매할 때 수수료가. 야, 그럼 은행은 진짜. 그래서 이걸 1억 원치를 팔면 딱 그냥 팔자마자 100만 원 수수료 먹는 거예요. 1% 먹거든요. 네. 개꿀이네 은행은 진짜 그러면. 은행은 진짜 이거 그냥 뭉개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네.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펀드가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그 이 운용사가 미국에서 검찰 때문에 자산금 동결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못 받는. 은행은 중간에 있지만 내 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게요 고객님.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네. 그러게요 고객님 어떡하죠? 네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이가 너 빡치네. 그러네, 진짜 빡치네 갑자기. 자 그런데 요 다음 댓글 우리 정영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감입 하나님이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도입해서 은행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네. 송이님이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선진국처럼 징벌적 제재가 소급 적용돼야 함부로 피해자를 나몰라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금융 전문가의 감언이설에 안 속을 예금 가입자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웰스파고 은행이라는 곳이 고객 동의 없이 유령 계좌 200만 개를 만들었다가 이제 2016년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3조 원대 벌금을 이제 부과당하고 그리고 망하라는 거네. 그 CEO한테는 개인 그 돈으로 450억 원을 몰수를 하고 개인 돈으로. 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직원 5천 명을 이제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스케일 보소. 네. 초토화시켜버려. 초토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징벌적으로 이제 은행이 다시는 제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네요. 물론 이제 뭐 웰스파고 은행이 그 미국 3대 은행 중에 하나라 가지고 뭐 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한 큰 타격이 진짜 세다. 3조를 맞고도 살아남는 은행이라는 거야.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 바닥에 있었던 사람은 다 물갈이를 시켜버리는 징벌적인 거네. 근데 이런 건 진짜 거의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네. 완전 이건 엄청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말 자본주의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분들이 가장 나서서 싸워야 될 그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네? 진짜 아까 우리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지금 DLF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라임이나 헬스케어나 디스커버리는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ING고 DLF만 이제 금감원 조사가 나왔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DLF는 금감원이 징계를 때렸거든요. 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제 100 몇십억 정도 과징금을 이제 때렸는데 100 몇십억. 네. 소소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징금조차 은행 입장에서 많다.
이렇게 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은행이 이 벌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DLF 때문에 그 딱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나라도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 처벌을. 진짜. 그래서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야겠다 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올해 3월에 통과가 됐는데 네. 거의 막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네. 빠졌어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지고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들한테 물어주는 거지. 네, 손해액의 또 3배 이상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의 3배라면 DLF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원치 팔았거든요, 은행이. 그리고 은행이 이제 1%를 먹었기 때문에 80억 정도 이제 DLF로만 먹은 거예요, 수익을. 근데 손해액의 8천억 원을 손해액으로 잡으면 3조 원대를 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그건데 손해액의 3배. 근데 이번에 포함된 법은 징벌적 과징금은 수익금의 50%예요. 너무 적은데? 그러면 아까 그 8천억 그리고 1%니까 80억. 그 수익금이 80억이니까 그 80억의 50%는 40억. 40억과 3조. 네. 야 이거 모기가 피 빠는 수준인데? 그리고 수익금 내에서 50%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50%는 수익이잖아. 네. 또 남는 거예요. 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팔고 이렇게 걸려도 그냥 수익금의 50%만 내면 아니 되는 거예요. 법 이따위로 장난치는 국회의원 아니 누굽니까 근데 이거? 손해배상은 해야 되잖아요. 원금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 원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긴 그거는 근데 해야 이제 되죠. 재판을 쭉 기다려야 네네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재판까지 가야 되는 거고 금융당국이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제 그렇게 과징금 매기는 것밖에. 수익금의 50%. 과징금 너무 말이 안 된다. 야 니네 이거 서민들 피 빨아서 너무 많이 벌었어. 조금만 벌어. 뭐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지금 뭐 피해자들이나 이 시민단체들은 뭐 완전 들고 일어서는 거죠. 장난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졌냐. 이게 제일 불만인 거죠. 네. 국회의원분들 이거 왜 이렇게 하죠? 궁금하네. 추정되는 게 있다고. 추정되는 거 들어봐야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사기획창 유튜브에 방학숙제님이 이제 은행도 못 믿겠네. 이제 소비자는 어디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참 은행도 호시탐탐 나의 돈을 이렇게 뽑아가려고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고 나한테 수익 얻은 거에 절반만 국가로 그냥 반납하고 나는 그냥 손해 보고. 내가 다 돌려받으려면 내가 지리한 법정 투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건데 이러면 누가 어디를 어떻게 믿고 뭐 펀드를 사고 뭘 합니까? 이게 사실 건강한 그 자본주의 경제를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하실 게 사실 이게 많은 전문가들도 사모펀드 자체를 우리가 또 이렇게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랑 상관없죠. 그거는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DLF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체가 좀 이 펀드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도박성이 있어서 좀 자체적으로 좀 결함이 있긴 한 펀드인데 뭐 나머지들은 합리적인 그런 펀드도 있는 거죠. 물론 운이 없으면 뭐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충분히 고지를 하고 소비자가 이제 이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하나요? 완전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투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은행들한테 이거 뭐 반성을 하라거나 앞으로 잘 하시라거나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수사 잘 돼가지고 부디 관련된 처벌을 잘 받고 이 소비자들도 잘 좀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현주 기자 오늘 뭐 이거 처음 대리기. 이현주 기자가 뭐 했냐면 저 옛날에 이거 대리기 시작할 때 제가 맨날 만나가지고 야 현주야 나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현주 기자 이런 거 관심 많거든. 아 그래? 엄청 그 상의를 많이 한 친구예요. 이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상의만 하고 왜 처음에 같이 안 했어요? 왜 같이 안 했어요? 자기는 뭐 딴 걸 한대. 아 진짜? 뭐 잡지를 만졌냈나? 그 잡지 잘 되냐? 생각만 나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거든. 혹시 저의 가르침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유튜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오랜만 처음으로 나오셔서 어땠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막 자기가 말 잘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노트 좀 봐. 적응 색깔이 달라. 삼색 노트야. 그러네. 아니, 좀 컨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컨닝을 못하는. 컨닝할 틈은 안 주잖아. 아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이거 재밌다니까 이거. 이게 재미가 그런 의미의 재미가 아니고 진짜 좀 화가 나게 만드네.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문제 같아. 그런데 제가 이 시사기획창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을 했었는데 시청률이 1.8%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이게 사실 근데 이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아.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이런 거를 계속 납두면은 언제 이 은행의 탐욕의 마수가 내 통장에 이렇게 맞습니다. 올지 몰라요. 은행은 우리가 좀 믿잖아. 그니까. 네. 그러니까 더 나쁜 거. 줄 몰랐네. 정말 은행이 팔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원금 보장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 볼까? 그런 거지. 통장에 넣느니 그래 볼까? 진짜 좀 아쉬운 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생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고 잘 안 가르치잖아. 나는 맞아. 그게 좀 안타까운 거 같아. 우리 집도 그랬어. 네. 약간 그런 약간 속물 같다고 하고 약간 네. 우리나라 산업공상 막 이런 네, 산업공상. 조선시대 아직도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오늘도 2부 방송을 들으시다가 빡이 올라오셨나요? 세상의 모든 나쁜 놈들을 향해 함께 욕해주는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이현준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그리고 추천 누구보다 빠르게 대들기 소식을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현준이 코로나만 아니면 미국 은행 스케치나 그러니까 올가 진짜 아씨 너무 고생했다. 외경 스케치 뉴욕 출장 아깝다. 내용 재밌네. 그러니까 진짜 빡쳐.